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전쟁 선포도 없이 그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이 한밤중에 미군이 타국의 현직 국가 원수를 붙잡아 미국 본토로 끌고 간 겁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미국이 다시 라틴 아메리카를 자기네 뒷마당처럼 대한다며 격분했죠. 백악관은 이것이 마약 테러리스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이 사건 뒤에는 석유와 달러 그리고 21세기 패권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두로 체포라는 충격적인 사건 뒤에 감춰진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경제와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군 특수부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핵심 시설을 야간에 급습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미군 수송기에 태워 뉴욕으로 이송했습니다. 백악관은 이것이 주권 침해가 아니라 미국 시민을 마약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법 집행이라고 밝혔죠.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2020년에 이미 마두로를 마약 밀매와 테러 연계 혐의로 기소했고 그를 잡기 위해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내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반정부 세력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국 국기를 흔들며 독재의 종말을 환호했지만 마두로 지지자들은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규탄했거든요. 국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쁜 독재자를 잡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수백 년간 쌓여온 외부 개입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악몽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먼로 독트린이 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발표한 이 원칙은 표면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 열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독점적 영향력 선언으로 변질됐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서반구의 경찰로 자처하며 이를 개입의 근거로 삼아왔죠. 20세기 내내 미국은 이 원칙에 힘입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내부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1954년 과테말라에서는 토지 개혁을 추진하던 민선 대통령 하코보 아르벤스가 미국 관련 기업의 이익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CIA 지원 쿠데타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1973년 칠레에서도 살바도르 아엔데 대통령이 구리 광산을 국유화하려 하자 미국은 경제 압박을 가했고 결국 군부 쿠데타를 지원해 아엔데 정권을 무너뜨렸죠. 이후 수년간 이어진 군사 독재와 인권 유린은 이 개입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니카라과, 쿠바, 파나마 등 수많은 국가가 겪은 이런 개입의 역사는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의 깊은 불신과 분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마두로 체포를 단순한 법 집행 이상으로 봅니다. 그것은 먼로 독트린의 망령이 되살아난 역사적 악몽이자 미국이 여전히 서반구를 자신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간주한다는 노골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는 트럼프 코롤러리라 불리는 먼로 독트린적 접근이 공식적으로 명시됐고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 우위 확보를 전략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 전략은 특히 서반구 내에서 급격히 확대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광범위한 구상의 일부죠. 즉, 라틴 아메리카의 분노는 과거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외교 정책의 급격한 우경화가 역사적 맥락과 겹치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기저에는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자원과 그 전략적 중요성을 둘러싼 21세기 패권 경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처럼 거센 외교적 비난과 역사적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네수엘라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베네수엘라 땅 밑에 잠든 막대한 석유 자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 안팎을 보유한 나라로 통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서는 세계 최대 수준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 점 하나만 놓고 봐도 베네수엘라가 글로벌 에너지 질서에서 갖는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양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은 중질류, 그 중에서도 초중질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점도가 높고 불순물이 많아 생산과 정제가 까다롭고 추가적인 희석제나 업그레이딩 공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해온 원유는 주로 경질, 저유황 원유로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글로벌 정유 산업의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미국,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한 걸프 연안 정유 시설들은 과거 중동과 중남미산 중진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고도화 정유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유소는 코킹, 탈환 같은 복잡한 공정을 통해 무거운 원유에 포함된 잔사까지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이런 설비를 가진 정유사 입장에서는 중진류를 단순히 나쁜 원유로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경우 오히려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투입 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생산 구조입니다.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 반열에 올랐지만 늘어난 생산분의 대부분은 경질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정유소에서는 설비 구조와 원유 성상의 미스매치가 발생했고 중진류를 일정 비율 섞어야 최적의 운전이 가능한 구조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는 미국 정유 산업의 구조와 맞물리는 전략적 자원으로 다시 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미국이 기름을 더 확보해서 기름값을 낮추려는 게 목적이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이 거대한 그림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아직 본질에는 닿지도 못한 셈입니다. 안정된 유가는 단순히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세계 패권을 다시 붙잡기 위해 꺼내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카드, 바로 달러의 왕좌를 지키는 방패이자 창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즉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은 흔히 말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국제 석유 거래는 사실상 달러 결제가 표준이 되었고 산유국이든 수입국이든 석유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 세계는 자연스럽게 달러를 비축하게 되었고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죠.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 이란과의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달러 외 통화 결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달러를 대체할 단일 통화는 없지만 방향성 자체는 미국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문제는 단순합니다. 석유 거래에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더 이상 마음껏 빚을 내서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특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융이나 외교적 압박만이 아니라 훨씬 더 원초적인 영역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에너지의 물리적 통제입니다. 이 맥락에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이자 미국 정유 산업과 구조적으로 맞물리는 중진류의 보고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석유를 달러 없이 거래하겠다는 흐름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됩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괴롭힌 고물가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유가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운송비, 전기료,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 원가,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만약 미국이 중진류 공급과 정유 효율을 통해 국제 유가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면 물가 전반에 하방 압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와 정책 분석에서는 국제 유가가 의미 있게 하락할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분명한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
연준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금리 인하는 가계의 대출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투자 의력을 키우며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죠. 에너지 가격 안정은 단순히 유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의 금융 환경을 완화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정치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장바구니 물가만큼 파괴력이 큰 이슈는 없습니다. 높은 물가는 언제나 집권 세력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요인이었거든요. 반대로 한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며 금리 인하 국면까지 열어낸다면 그것은 어떤 외교 성과보다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됩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이 거대한 그림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나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를 통해 달러 패권을 방어하고 그 힘으로 물가와 금리를 안정시키며 미국 경제와 정치적 주도권을 동시에 회복하려는 다단계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안정된 달러와 통제 가능한 에너지 시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단이 겨냥하고 있는 진짜 대상은 미국의 한 강력한 경쟁자들,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베네수엘라라는 하나의 지렛대로 이 두 강대국을 동시에 압박하려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현대 전쟁은 단순히 병력이나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을 지속하게 만드는 진짜 동력은 재정, 즉 돈입니다. 여러 국제기관과 시장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재정의 40% 이상은 여전히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며 재정 균형을 유지하며 전쟁을 감당하려면 비교적 높은 유가 환경이 필요합니다. 만약 글로벌 공급이 늘어나 유가가 낮아진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수록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과 수출이 정상화되거나 확대되는 시나리오는 군사적 충돌 없이도 에너지 시장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면 접근 방식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장기적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후원자이자 금융 파트너였습니다. 중국 국책은행들은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줬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원유를 장기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죠. 이른바 석유 담보 대출 구조입니다. 이 계약 덕분에 중국은 중동 의존도를 일부 낮추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었고 베네수엘라는 현금 부족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미국과 가까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새 정부는 이전 정권이 체결한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조건 변경이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여러 국가에서 정권 교체 이후 자원 계약과 국가 부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십억 달러에 걸쳐 쌓아온 노력이 정치적 변수 하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며 산업과 수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품질과 정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장기적으로 확보해온 중요한 공급처 중 하나였죠. 만약 베네수엘라의 원유 흐름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은 정순이 공급선을 하나 잃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략의 일부가 경쟁국의 통제 변수로 바뀌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산업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압박하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흔드는 것, 정말 이것이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의 최종 목표일까요? 단순히 경쟁국의 숨통을 조이는데 이 정도의 외교적, 군사적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사실 21세기 패권의 진짜 주인을 가를 최종 무대, 바로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밑그림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한 셈입니다. 21세기의 국력은 더 이상 항공모함의 숫자나 미사일 보유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싸게 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현실로 만드는 물리적 기반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은 모두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서버 장비나 토지
에너지 비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전기 요금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전력 비용은 데이터 센터 전체 운영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전력 단가와 공급 안정성은 AI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더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한 국가가 AI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에너지 전략과 AI 전략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유가 안정이나 정유 산업의 효율 개선이 아닙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낮추고 자국 경제 전반의 에너지 비용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지에 집중된 대형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중심으로 구축된 AI 인프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구조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AI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에너지 구조에서는 분명한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 변수에 취약하죠. 이는 AI 모델을 학습하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에너지 기반 위에서 AI 인프라를 확장하는 동안 중국은 에너지 비용과 공급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게임을 치르게 됩니다. 출발선부터 조건이 다른 경쟁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두로 체포라는 극단적 선택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일련의 지정학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러 패권과 에너지 패권을 거쳐 21세기 산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패권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된 전략입니다. 군사적 우위를 넘어 미래 산업의 규칙을 누가 쓰느냐를 결정하려는 장기적 야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계획, 정말 숨막힐 정도로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유가를 잡고 달러 패권을 굳히며 러시아와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최종적으로는 AI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이 거대한 그림 말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미국은 앞으로 100년의 패권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2003년 이라크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후세인 정권은 비교적 빠르게 붕괴했습니다. 바그다드는 단기간에 함락됐고 미국은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문제는 정권 제거 이후였습니다. 국가 권력의 공백, 행정 시스템의 붕괴, 이해관계가 엇갈린 세력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면서 이라크는 장기간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라크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리스크의 형태가 다를 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라크가 실패한 핵심 이유는 종파 갈등과 점령 통치, 군과 행정체계의 전면 붕괴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라크처럼 시아파와 수니파로 쪼개진 종파 내전 구조를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이라크처럼 된다고 단순 비교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위험은 정권 제거 이후의 도시형 불안정에 있습니다. 마두로 개인은 제거됐을지 몰라도 그를 떠받치던 권력의 하부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규군 외에도 콜렉티보라 불리는 친정권 무장 민병 조직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들은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묵인 혹은 비호 아래 시위 진압과 지역 통제, 치안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진다고 자동으로 해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 공백이 생길수록 각자 생존을 위해 더욱 분산되고 비가식인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쟁 비용이 아닙니다. 치안 유지 비용, 정치 안정 비용, 투자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군사작전은 끝났지만 석유시설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한 경비 부담, 송유관과 정유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위험 보상은 모두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불안정은 경제적 비용으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석유라는 또 하나의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버튼 하나 누르면 즉시 쏟아져 나오는 자원이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제재와 부패, 관리 실패로 인해 시추시설과 송유관, 정유 인프라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미국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국제 에너지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의미 있는 생산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정치적 불안정이 조금이라도 지속된다면 증산 일정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베네수엘라의 리스크는 이라크식 전면 점령 수렁이 아니라 회복이 더딘 구조적 불안정에 가깝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질서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죠. 이것이 시장과 에너지 산업이 가장 싫어하는 구간입니다. 국제 환경 역시 변수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침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산유국들과 경쟁국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여전히 감산과 증산이라는 강력한 조절 장치를 쥐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생산 회복이 지연된다는 신호만으로도 시장 심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이는 미국이 기대했던 빠른 성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라크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라크의 교훈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지도자 제거 이후에 가장 어려운 단계는 언제나 정치적 안정, 치안, 인프라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리스크는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도시의 골목과 송유관, 투자 계약서의 작은 조항 속에 숨어 있습니다. 즉, 이 시나리오의 위험은 전쟁 비용이 아니라 제압 이후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관리가 성공한다면 미국의 구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이 계획은 실패라기보다 기대 대비 수입이 급격히 나빠지는 장기 부담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돈, 당신의 포트폴리오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계획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핵심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마두로 제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치안이 빠르게 안정되고 송유관과 정유 인프라 복구가 현실적인 속도로 진행되며 베네수엘라산 중진류가 다시 안정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미래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재건 관련 기업들입니다. 마두로 제거 이후 상황이 성공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송유관, 저장시설, 정유 플랜트, 항만과 전력망까지 수십 년간 방치된 에너지 인프라를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는 산업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돈이 풀리는 곳은 정유사가 아니라 이 인프라를 실제로 고치고 다시 짓는 기업들입니다. 에너지 메이저와 함께 움직이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발전과 송전 인프라 기업,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 발주를 수행하는 재건 관련 기업들이 초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정유사들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중진류 처리를 전제로 설계된 설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중진류 공급이 안정되면 공장에 맞는 연료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 순간 정유사의 경쟁력은 정제 효율이 아니라 조달 구조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원재료가 안정되면 마진이 안정되고 마진이 안정되면 실적이 안정됩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건 바로 이 실적의 가시성이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까지 붙는다면 다음의 수혜축은 자연스럽게 성장주로 넘어갑니다. 특히 전력 비용과 자금 조달 환경에 민감한 빅테크와 AI 인프라 기업들은 유가 안정과 금리 완화라는 두 개의 순풍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제 정반대의 미래, 이른바 계획 실패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아래 매우 빠르게 제압되었고 대규모 교전이나 장기 군사 충돌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 리스크 자체가 금융시장을 즉각적으로 붕괴시키는 국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패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전면전이나 정권 붕괴 같은 극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훨씬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수엘라의 도시형 불안정이 일정 기간 이어지고 석유 시설이 간헐적으로 흔들리며 인프라 복구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 그 결과 석유 공급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석유가 곧바로 공급 확대라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정유사처럼 원료의 안정적 유입이 전제된 산업보다는 원유 가격 상승 자체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생산자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결국 21세기의 부는 차트만 읽어서 쌓이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힘의 충돌이 어떤 경로로 유가와 환율, 금리와 주가로 번지는지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투자는 이제 더 이상 경제 뉴스만으로 설명되는 시대가 아니라 지정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 함께 해석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